오늘은 3단원 지역세계 교류와 변화에서 1단원 몽골 제국의 문화 교류, 그 중에서도 몽골 제국의 발전과 몽골 제국의 동서 교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8쪽부터 103쪽을 펴면 됩니다. 네, 먼저 몽골 제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제국은 13세기 초에 테무친이라는 사람이 몽골 부족을 통일하면서 칭기즈칸으로 추대되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몽골 대제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206년인데요. 몽골의 대제국은 기마병을 바탕으로 대외 원정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유라시아를 하나로 통합할 정도의 대제국이었으니 그 규모가 상당했겠죠? 이후 칭기즈칸의 후예자들이 금나라, 즉 여진족이 만들었던 금나라를 정복한 이후 이슬람 세계의 최강자 중 하나였던 아바스 왕조를 정복할 정도였으니 그 규모와 그 군사력이 참 대단했고요. 칭기즈칸이 죽은 이후에 킵차크 한국, 차가타이 한국, 일한국 등 여러 개의 한국이 몽골 제국을 분할 통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몽골 그 제국의 분할 통치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킵차크 한국, 여기는 일한국, 여기는 차가타이 한국, 그리고 여기는 중국을 차지하면서 나라 이름을 중국식으로 한 글자로 바꿨던 원에 해당됩니다. 여기 그 당시 있었던 고려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 때였습니다. 원나라는 칭기즈칸의 손자였던 쿠빌라이 칸이 만들어낸 나라인데요. 쿠빌라이 칸이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면서 수도를 이전에 카라코룸이라는 몽골의 수도가 아닌 베이징, 즉 오늘날의 중국의 수도죠. 대도라는 곳, 오늘날의 베이징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중국식에 맞게 원이라는 호칭으로 바꾸게 됩니다. 원으로 고친 다음 원래 있었던 남송을 멸망시킨 후 중국 전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원나라가 정말 많은 지역을 지배했지만 고려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하지만 일본 원정에는 실패하게 되는데 그 일본 원정 당시 두 차례에 걸쳐서 고려의 군사를 이용해서 일본에 그 공격을 했지만 태풍을 두 번이나 만나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원나라는 중국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몽골 제일주의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몽골 제일주의라는 건 민족에 따라 대우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민족을 지배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당연히 지배층은 몽골인이 해당되고요. 생목인은 서역인, 즉 이슬람 사람이라던가 서쪽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는데 눈에 색깔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색목인, 목이 눈목자거든요. 눈에 색깔이 있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색목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몽골인과 색목인이 지배계층으로서 몽골인은 정치와 군사의 가장 중요한 직책을 독점하였고 색목인은 재정과 경제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한인과 남인은 피지배계층이었는데요. 한인은 여진인이나 거란인 또는 금의 지배를 받아들였던 한족, 중국의 민족을 한족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한인이라고 하고, 남인은 남송으로까지 내려가면서 몽골에 계속해서 저항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남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남인이 가장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겠죠. 이렇게 몽골 제일주의를 통해서 차별 대우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강성할 것 같았던 원은 결국 14세기 들어서 황제를 누가 계승할 것인가를 두고 내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또한 지배층이 굉장히 많은 사치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되고 무리하게 집회를 당시에는 교초라고 불렀습니다. 교초를 발행하는 바람에 물가가 폭등하게 돼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빨간 두건을 쓴 농민이라고 그 적들이라고 해서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고요. 이 홍건적들이 이제 몽골에 계속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고려 말기에 우리나라의 북쪽 지방에 쳐들어오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 홍건적의 난으로 결국에는 쇠퇴를 하게 됩니다. 요게 몽골 제국의 분할 통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몽골 제일주의의 도표에 해당됩니다. 네, 다음은 몽골 제국과 동서 교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제국은 동쪽과 서쪽 지방, 즉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위치에 있었고 대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서 교류를 굉장히 확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건설했고, 특히나 몽골은 교통의 요지, 그러니까 교통이 중간중간에 중요한 지역이 있죠. 그 지역에 역참이라는 걸 설치해서 관리나 그 지역을 지나는 사신들에게 숙식과 말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역참은 외국 상인들도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외국 상인들이 이 역참을 이용해 왕래하면서 동서교류가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됩니다. 또한 송나라 때에 이어서 남동 해안 지방의 국제 무역항이 굉장히 잘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 국제 무역항에서 국제 교역이 증가하게 됩니다. 당시 유럽에는 중국산 청화 자기를 모으는 그런 좀 약간 트렌드? 유행이 있었다고 해요. 청화자기가 굉장히 유명했고 비단, 금, 은 등 중국에서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이 수출되게 됩니다. 또한 마르코폴로와 이분바투타라는 사람들이 중국에 잠시 왔다가 가서 쓴 여행기가 전해지면서 동양에 대한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밖에 없었고, 송나라 때 만들어졌던 3대 발명품이었죠.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 이 당시 몽골 제국을 통해서 서아시아와 유럽에 전파되게 됩니다. 또한 이슬람 세계로부터 동서교류의 결과 천문학, 역법, 수학 등이 중국에 전파되면서 중국도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원나라 때는 송나라 때와 마찬가지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원나라는 종교에 굉장히 개방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교를 퍼뜨리는 선교사들의 여행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슬람교 등등의 다양한 종교가 원나라 내에서도 발달할 정도였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민 문화도 발달하게 되는데, 이때 노래와 연극이 합쳐진 원곡이 유행을 했고, 구어체 소설, 즉 어려운 문어체로 서술된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말하듯이 쓴 소설을 구어체라고 하죠. 구어체 소설이 유행하게 되는데, 그 구어체 소설의 작품에는 삼국지, 수호전, 서유기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유기 잘 알죠? 신서유기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몽골 제국은 동서교류를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쌍으로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잘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이 몽골 제국이 이렇게 동서교류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대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이라고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럼 몽골 제국이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 배경을 먼저 보면 뛰어난 기동력이 있었습니다. 즉 몽골은 기마병 중심의 체제였기 때문에 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기마병 한 명이 여러 마리의 말을 끌고 다니면서 바꿔 탈 수 있었기 때문에 말의 피로를 줄이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우수한 무기와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작은 활, 화약 등을 이용한 무기를 사용했고, 달리는 말 위에서 마치 고구려 그 무인들처럼 몸을 완전히 비틀어서 화살을 쏠 수 있을 정도의 전투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정복지 민족들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리와 정보에 밝은 이슬람 등의 생무기를 기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거나 재정에 이용하거나 상업적인 방면에서 도움을 받았고, 자신에게 저항했던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응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남인들, 남송에 있으면서 이제 몽골에게 끝까지 저항했던 그런 사람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입니다. 몽골 제국과 동서교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마르코 폴로입니다. 마르코 폴로는 13세기 후반에 몽골 제국을 다녀간 뒤 여행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남겼는데요. 이 동방견문록은 중세시대 유럽의 인기 도서일 정도로 유럽인들에게 이제 동양에 대한 그리고 원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하는데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의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굉장히 크게 바꿔놓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